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파네라이. 모델은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과 스펙으로 인해서 가시라는 별명이 붙은 233입니다. 마스터피스를 리뷰할 기회를 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계 입문 당시에 친구가 파네라이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얼마짜리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계냐? 이걸 누가 차? 이렇게 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람들에게 공개된 지 고작 20년,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거를 와치빌런이라는 책을 통해서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2010년도쯤부터 마초 시계 디자인들이 트렌드를 벗어나면서 떡락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마초 브랜드 브라이틀링과 파네라이는 위기가 오겠는걸 요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브라이틀링은 CEO 바꾸면서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브랜드로 변모했는데 파네라이는 스몰 사이즈인 듀의 모델을 출시하는 거에 그쳐서 파네라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듀의 모델 출시 자체로만 애호가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견고하더라고요. 파네라이가 트렌드의 변화에 상관없는 굳건한 브랜드가 된 매력을 찾아봅시다.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하는 편인데 파네라이는 역사를 보지 않고서는 브랜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롤렉스의 히스토리를 뒤져보다 보면 서브마리너의 탄생 비화에 파네라이라는 브랜드가 등장해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추측을 했을 때 파네라이가 롤렉스 소속의 브랜드였구나, 현대에 와서 쪼개진 건가? 라고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롤렉스와 파네라이 두 브랜드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파네라이의 시작은 1860년입니다. 모든 브랜드가 그렇듯이 역사 뻥튀기가 조금 있어요. 이때 파네라이는 브랜드라기보다는 시계 수리 겸 판매를 겸하는 잡화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버들을 위한 다양한 물품들을 제작하다가 어찌어찌 하여 파네라이는 이탈리아 군대의 시계와 군용 물품을 공급하는 군납 업체가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우정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930년대 전 세계가 공포에 떨기 시작해요. 독일에는 히틀러의 나치,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파시스트, 일본에는 군국주의, 역대급 국가의 미친놈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준비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헛둘. 때문에 이탈리아 군에는 전쟁에 필요한 높은 방수 성능을 지닌 다이버워치가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 파네라이는 전쟁에 사용할 만한 다이버워치를 만들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용 물품임에도 타 국가와 거래를 해야 했는데 그때 손을 잡은 국가가 중립국인 스위스입니다. 이탈리아는 파네라이를 통해서 성능 좋은 다이버워치를, 스위스는 롤렉스를 통해서 엄청난 현금을 벌고자 서로 계약을 맺어요. 전쟁 기간 동안 모든 파네라이의 시계는 롤렉스의 공장에서 롤렉스의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1950년대까지요. 이 당시 완벽한 방수 기술을 가진 시계 브랜드는 롤렉스 정도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롤렉스는 중립국인 스위스에 속해 있었어요. 롤렉스의 방수 케이스인 오이스터 케이스에 회중 시계 무브먼트를 넣어서 지금 리뷰하는 모델 이전의 모델인 라디오 미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롤렉스뿐 아니라 IW 역시 추축국인 독일과 연합국인 영국 모두에게 군용 시계를 공급했어요. 연합국 입장에서는 스위스가 정말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하는 동안에 전쟁 특수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일본과도 같겠네요. 1940년에는 이탈리아 군의 요구에 맞춰 라디오 미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루미노르를 만들고요. 지금 리뷰하는 233의 베이스가 바로 루미노르입니다. 1950년대 2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롤렉스와의 계약도 끝나요. 1970년대 이탈리아 군과의 계약도 끝나면서 이제 상업적인 시계 브랜드로 돌아서야 할 때가 왔는데 문제는 파네라이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군용시계다 보니까 브랜드와 시계에 대한 정보가 전부 기밀이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시계를 누가 유통하고 누가 사고 누가 팔려고 하겠어요. 파네라이가 럭셔리 시계처럼 화려하게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때 운이 정말 좋게도 람보 아시죠? 실버스타 스탈론이 이탈리아에서 영화 찍다가 동네 시계 가게에 있던 파네라이를 보자마자 이 말을 했대요. 이 시계는 스타 파워를 지니고 있다. 자기 이름에 스타가 들어가서 스타 파워인가 봐요. 람보 아재가 이 시계를 대량으로 사서 헐리우드로 넘어갔고 터미네이터, 아놀드 스왈제네거 아재한테도 선물해주고 헐리우드 직원들한테 막 뿌리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영화에도 오랜 기간 차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홍보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 떡상각이 살짝 보였는데 이 사건이 촉매제가 된 건지 아니면 하나의 해프닝 정도인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1997년 여기서 돈의 냄새를 맡은 헤비급 명품 그룹 리치몬드가 파네라이를 놉니다. 리치몬드는
바쉐론 콘스탄틴, 랑에, IWC 같은 시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명품 시계 그룹이에요. 이 당시 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억, 현재 강남 아파트 한 채보다 저렴한 가격에 파네라이를 사와요. 2001년 몇 년간의 준비 끝에 리치몬드는 파네라이를 런칭 후 판매를 시작하고 2005년도에 첫 번째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만들어요.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쌓은 건 아무리 빨라도 고작 20년도 채 안 되는 브랜드인 거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에서 럭셔리 워치메이커로 자리매김한 건 파네라이를 먹은 리치몬드의 지리는 마케팅 능력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파네라이라는 브랜드가 매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파네라이는 실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용시계였기 때문에 가독성, 방수, 야광이 필수적이었어요. 단순한 인덱스로 가독성을, 롤렉스 케이스로 방수를, 또 야광 물질로 야광을 해결했는데 파네라이의 대표적인 두 모델 라디오미르와 루미노르는 각각 야광의 이름입니다. 라디움과 룸. 퀴리 부인이 라디움이라는 방사능 물질을 발견한 후에 강한 발광체인 라디움을 시계 회사들은 야광 물질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시계 산업의 중추에는 어린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야광을 바르기 위해서 붓을 사용했는데 한번 바르면 붓끝이 해지잖아요. 그래서 입술과 침을 사용해서 다시 해진 붓끝을 모아서 야광을 바르는 작업을 했대요. 그런데 라디움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고 이것은 뼈를 녹이고 괴사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방사능이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젊은 소녀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의 소녀들을 라디움 걸즈라고 하고 시계산업의 흑역사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파네라이는 라디움에서 방사능을 제거한 루미노르로 야광 물질을 대체하고 군의 요구에 맞춰 외관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라디오미르에서 파네라이의 새로운 모델인 루미노르가 나오게 됩니다. 파네라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파네리스트라고 하는데 파네라이가 20년 만에 럭셔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파네라이 애호가들을 한 곳으로 모은 파네리스트라는 사이트의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기업 마케팅 성공 사례에도 들어갈 정도인 파네리스트는 저 같은 앱등 있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브랜드에 대한 엄청난 충성도를 보여요. 파네라이가 트렌드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이얼의 색상과 질감은 밀리터리 워치답게 매트한 블랙입니다. 매트한 블랙 다이얼에 촉촉한 수분기가 포함되어서 살짝 글로시한 느낌이 첨가되었고 이거랑 비슷한 걸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쿠키오라고 제가 자주 사먹는 아이스크림인데 쿠키오의 쿠키 부분의 질감과 굉장히 비슷하고 중요한 건 쿠키오는 정말 맛있습니다. 2번 드셔보세요. 핸즈를 보면 훌륭한 퀄리티예요. 평평한 핸즈에 야광이 깔끔하게 채워져 있는데 아주 자세히 보시면 야광들이 여기저기 튄 자국들이 보입니다. 미세 퀄리티 부분에서는 파네라이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폰트를 볼까요? 파네라이의 폰트입니다. 루미노르 파네라이 GMT.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까지 접사를 확대해서 보는 건 정말 개변태의 영역입니다. 진짜 무쓸모고요. 에너지 낭비 분야니까 적당히 걸러보셔야 돼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남의 크인이 아닌 이상, 안구에 현미경을 장착하지 않은 이상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저는 변태니까 농담이고 구독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심도 깊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보여드리는 겁니다. 먼저 파네라이의 폰트를 자세히 보세요. 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브랜드의 폰트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태그 오히려 마이크로 브랜드 수준이고요. 해밀턴 준수합니다. 그 다음 오메가고요. 오메가는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는 듯 보이나 입체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롤렉스와 튜더 깔끔하고요. 그 위로는 그랜드 세이코와 라도 탑티어에 위치하고 있네요. 파네라이는 해밀턴과 오메가 사이 정도로 보입니다. 럭셔리급 브랜드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가독성과 야광을 위해서 다이얼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대한 야광판 위로 블랙매트 다이얼이 한 겹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이중 구조는 샌드위치 다이얼이라고 불리고 파네라이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233의 가격대가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네요. 233은 다이얼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파네라이의 시계들은 사이즈가 엄청 크다 보니까 파네라이의 실물을 처음 보시면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갓33은 44mm로 파네라이 치고도 작은 편이고 작은 다이얼 안에 밸런스 있게 자리 잡은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연구 초침, GMT 핸즈, 데이 나이트 이것들이 넓디 넓은 다이얼을 꽉 채우고 있어서 파네라이 특유의 광활함을 덜 느낄 수 있고 엄청난 크기의 돔글래스가 시계의 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갖고 싶다 갓33. 그런데 제가 구독자님들께 쉽게 추천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이즈예요. 공식적으로 단종이 되어서 구하기도 어렵고요. 파네라이의 시계는 크게 차는 시계라고 알려져 있지만 44mm의 시계가 보여주는 실물의 사이즈, 54mm의 럭투럭을 가진 시계의 길이, 18mm의 두께를 가진 시계의 육중함은
파네라이는 원래 이렇게 크게 차는 거야 라는 말로 넘어갈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손목둘레 17cm로는 차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소한 손목둘레 18.5cm는 넘어가야 찰만하고 19cm는 넘어가야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스는 루미노르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잠수함을 닮았고 스틸의 소재는 316L, 롤렉스는 904L을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케팅의 영역이라 보고요. 인간의 눈으로 두 개의 스틸 소재를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케이스에 들어간 브러싱과 폴리싱의 수준은 훌륭하네요. 무브먼트의 리저브는 8일 192시간입니다. 리저브를 이렇게 미친듯이 늘리는 건 수동시계에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에너지가 감기는 통, 배럴이라고 하는데 이 통의 크기를 크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파네라이 같이 사이즈가 큰 시계는 쉽죠. 하지만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오차예요. 오차를 잡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파네 오너분들의 실 경험담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파네라이는 줄질하다가 파산한다는 말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스트랩과 러버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브랜드고, 하나에 50만원이 넘어가는 스트랩을 수십 개씩 보유하신 분들도 계세요. 줄질이 파네고 파네가 곧 줄질입니다. 파네라이의 줄질은 엄청 간편하고 시계에 상처를 입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동봉된 도구로 이 부분을 누르면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줄질이 가능할 정도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파네라이의 매력은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파네라이는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브랜드예요. 파네라이에 대한 갈증은 오직 파네라이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어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파네라이 늪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쁘기도 하지만요. 리뷰를 진행하면서 233이 갓33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갖고 싶으니까요.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